화면 띄워주시고요. 예, 화면 띄워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기계 번역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처음에 룰 베이스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규칙 기반으로 언어가 이러한 어순에 의해서 흘러갈 거야. 이러한 규칙을 따라갈 거야라고 이제 처음에 기계 번역을 만들었죠. 특정 규칙에 따라서 문장이 이루어지면은 번역이 잘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글쓰기를 하시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만 사람이 항상 규칙에 맞는 글을 쓰는 것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에 부합을 안 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번역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처음에는 말이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 만든 기계 번역은. 그래서 이제 확률 기반으로 좀 만듭니다. 단어 기반, 통계 기반으로 확률 기반으로 기계 번역을 만들어요. 확률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단어 단위의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호성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뱅크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한국말로 은행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강둑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은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돈을 저금하는 은행일 수도 있고요. 가을에 구워서 먹는 은행 열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호성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기계 번역의 단점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 단어 단위에서 구 기반으로 이제 조금 보는 단위를 넓혔죠. 단어 단위를 보다가 구까지 보니까 모호성을 일부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는 눈이 넓어졌다 보니까 앞단어 뒷단어까지 보면은 아 얘가 구워 먹는 은행인지 돈을 저금하는 은행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전히 원거리 의존성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더 북 is라고 바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중간에 삽입구가 들어가요. That I borrowed yesterday가 나오면은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어 기반이 됐던 아니면 구 기반이 됐던 아니면 룰 기반이 됐던 잘 번역이 안 됐고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모호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2014년 신경망 기계 번역 NMT가 등장을 하게 되고 한국에는 구글 번역과 파파고의 출시를 통해서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신경망 번역이 등장을 합니다. 광고도 엄청 많이 했었고요. 문장 단위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보는 단위가 문장 단위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순 문제가 해결이 됐겠죠. 왜? 문장 단위로 보는 눈이 넓어졌으니까요. SMT, 통계 기반 번역 대비 품질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략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원문이 10단어인데 번역을 하면 8단어만 번역이 돼서 나와요. 특히 어려운 단어일 때는. 그리고 표현 가능 단어 수가 제한적이었고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고사양의 연산 비용. 이거는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도 이 고사양의 연산 비용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예요. 챗 GPT를 쓰건 LLM을 쓰건 여전히 고사양의 연산 비용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몇 주 전에 나온 딥시크가 어느 정도 이걸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아직 좀 기다려 봐야겠죠. 자, NMT는 일단 품질이 좋은데 몇 가지 이슈가 남아 있다라는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NMT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할 겁니다. 챗 GPT 기반의 LLM에 대한 이슈는 애석하게도 깊게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가 쌓이려면 2-3년이 걸리는데 챗 GPT가 나오고 그 충분한 데이터를 쌓을 시간도 없었고 챗 GPT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NMT 기반의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다 2017년에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게 나오고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트레이닝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챗 GPT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략 발생이 있고 고유명사의 표현 등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이걸 살펴볼게요. 기계 번역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옵션이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되었고요. 품질의 개선이 되었고요. 물론 이 품질 개선이 언어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따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 안 된 이슈가 몇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잘 됩니다. 자, 해결되지 않은 이슈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신경망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사람의 뇌 구조를 닮은 신경망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편에 보이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뇌 구조를 닮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 신경망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복잡한 나머지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요놈이 문제네.'라고 이렇게 딱 잡아 가지고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번역 결과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거를 분석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진 만큼 양날의 검이다. 복잡해진 내부 구조를 여전히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죠. 자,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고객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은데 나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알려줘. 구글이 제일 좋아, 파파고가 제일 좋아, 카카오가 좋아, 바이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애석하게도 이거를 딱 집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로 연구를 했었는데 전 당연히 한영 번역에서는 구글이 1 등이 나오고 영한 번역에서는 파파고가 1 등이 나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일반인들의 상식이니까요. 아니 웬걸? 한영 번역 텍스트 4 번에서 카카오가 갑자기 99 점으로 1 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특정 데이터가 카카오에 학습이 되어 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알 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운이 있는 게 학습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좋은 결과물을 냅니다. 학습의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결과물을 낼 확률이 높을 뿐인 거지 이거를 결정론적으로 구글은 한영에서 최고임, 파파고는 영한에서 최고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주장하는 대로 파파고가 한국어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유리할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구글이 영어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확률론적으로 영어에서 유리할 확률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바이두는 중국어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영에서 잘할 확률이 높은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지식을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기계 번역에서 상식적으로 중국어와 영어 번역과 한국어와 영어 번역이 있으면은요. 확률론적으로 어떤 번역의 품질이 더 높을까요? 중국어와 영어의 품질이 더 높습니다. 이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언어 데이터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기계 번역 품질은 높아집니다.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쓰는 인구가 굉장히 소수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번역의 품질이 다른 언어 대비 높기가 어렵습니다. 자, 2번 상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프랑스어 쓰는 사람 되게 많죠. 아프리카에 프랑스어 쓰는 사람 많고 프랑스에도 있으니까. 자, 그럼 언어 자원이 충분해요. 중국어와 영어 번역과 프랑스와 영어 기계 번역이 있으면은 어느 쪽이 확률론적으로 더 좋을까요? 당연히 영어, 프랑스어가 확률론적으로 품질이 더 높습니다. 기계 번역의 상식, 언어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시 언어 간의 유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품질이 높을 확률이 높다. 영어와 프랑스어는 거의 어족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알파벳 체계와 어순이 같기 때문에 확률이 높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같은 경우에는 기계 번역이 잘 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언어의 유사성이 굉장히 가까우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번역 메모리와 MT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으면 MT와 TM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지식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식 점검 1 번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지식 점검 1 번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예. 고려대 1이라고 되어 있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 드렸거든요. 예. 제 화면 구글 시트로 바꿔 주시고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풀고 계시면은 제가 곧 들어가서 같이 해설할게요. 자, 문제 풀고 계실 것 같고요. 지금 응답이 7개까지 나왔고 15명 정도 응답 나오면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예, 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강의 잘 들으셨으면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지식을 다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5명 넘어갔네요. 이제 쭉쭉 들어오고 있고요. 예. 자, CAT는 사람 중심의 번역 작업이다.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 어시스트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번역 작업입니다. MTP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포스트 에디팅의 약자이다. 맞죠? 기계 중심의 작업이죠. 신경망 번역,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약자이다. 맞죠? NMT는 한영 번역에선 파파고의 품질이 최선이다.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럴 확률론적으로 높기는 하나 특히 뭐 한영 번역에서는 파파고가 최고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 구글이 더 데이터가 많은데 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영한에서는 파파고가 유리할 수도 있겠죠. 캣에서 턴베이스는 TV는 턴베이스의 약자다. 턴베이스라는 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답률이 조금 높네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들 잘 풀어주셨고요. 이런 식으로 지식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요. 자, 간단하게 지식 점검 해봤고요. 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NMT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누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방학이 끝내가는 통대생들을 위한 통번역 대학원생들의 약자죠. 근데 이 통번역 대학원생이란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식스 시그마라고 나와 있는데 시그마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단위의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영어 문장이 굉장히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에서 통으로 이렇게 문단은 아니고요. 구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누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누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게요. 1. 누락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지의 사항입니다. 누락은 애석하게도 특정 패턴이 파악이 안 됐어요. 제가 예전에 파파고 수석 개발자님이랑 개인적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수석님 이거 누락 문제 고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유를 알았으면 고쳤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특정 패턴 파악이 어렵습니다. 즉 누락은 사람의 눈으로 하나씩 확인이 필요한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주지하고 매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번역에 대한 상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면은 번역문의 길이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영어에서 한국어로 가면 짧아집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면은 길어집니다. 볼까요? 한중일 세 글자죠. 코리아, 차이나, 재팬 무조건 길어집니다. 산학협력 한국어로 네 글자죠. 이거 영어로 풀면 한 줄 나옵니다. 한국어에서 영어로 가는데 번역이 원문보다 짧아? 그럼 무조건 누락이네. 이렇게 의심하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존 NNP의 특징은 결과물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누락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캣과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캣에서 100% 일치라고 나오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100%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일치도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일치도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TP가 까다로운 과정이죠.
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슈 2번 맥락 파악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옛날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번역이 나왔던 적이 있고요. 밤 이렇게 나왔는데 먹는 밤인지 껌껌한 밤인지 구분을 못하는 단어 단위의 맥락을 파악 못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요새는 많이 좋아지고 있죠. GPT는 좀 다를 텐데요? 아니요. 밤을 먹으며 좋은 밤을 보냈습니다의 영어 번역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오역이 났더라고요. 챗GPT에서도 여전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좀 프롬프트를 다르게 줬더니 그랬더니 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고 이런 맥락 파악을 하는 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거는 맥락 파악의 문제인데 사람한테도 해당될 수 있어요. 제가 특정 글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Other pro is 영어에서 pro con 하면은 장단점입니다. 근데 프로를 프로로 했고 이제 큰 단점은 콘이 나왔는데 이게 컨 하면은 그 convicted 해가지고 죄수라고 번역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데 저는 학생들한테 번역을 가르칠 때 제목은 본문 읽고 마지막에 하라고 알려줍니다. 왜?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다 알았을 때 제대로 번역이 가능한 거죠. 근데 기계 번역은 밑에 있는 거를 다 읽고 위에 있는 제목을 번역하기에는 적어도 NMT 단계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GPT에서 흔히 말하는 윈도우, 즉 컨텍스트를 보는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제목 번역에 있어서는 사람 손을 타는 게 더 좋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밑에 있는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고등학교 때 은유, 대유, 직유 이런 특정 기술적인 얘기를 좀 배우셨을 거예요. 은유, 직유, 대유. 은유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은유의 번역에서는 기계 번역이 취약합니다. 여기 기업가들 have enough on their plates라고 하면은 이게 접시 위에 뭐가 많이 놓여 있다라는 뜻으로서 충분히 바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2025년 기준 GPT에서는 할 일이 충분히 많습니다라고 은유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GPT 굉장히 번역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NMT에서는 여전히 은유에 대해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In the dark 같은 경우도 어둠 속에서라고 했는데 여기는 틀린 번역이고요. 나중에 한번 교재 보시면 알 거예요. 자, Nike is the household name. 영어로 household name이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회사다. 제일 잘 나가는 회사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은유, 직유, 대유, 환유 등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자주 쓴 나머지 이게 은유, 직유, 대유, 환유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문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장들을 기계 번역에 넣었을 때 오류가 날 확률은 분명히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예. 심심하실까 봐 술 광고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잭 데니얼스라는 위스키 광고를 가지고 왔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make it count. 이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간을 소중히 그때그때 재밌게 놀아라 뭐 이제 이런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캡처를 가지고 갔는데 make it count 하면은 이제 계산해라고 번역이 말도 안 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소설에서 가져왔습니다. 그의 남산만한 배를 보면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기계 번역이 his 남산 sized. 일단 남산 사이즈드란 말은 외국인이 알아듣지 못할 거고요. 이제 남산만한 배인데 이게 벨리겠죠. 보트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은유, 직유, 환유가 나왔을 때 여전히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 사진의 주의라고 해놨는데 기계 번역이 아직까지는 텍스트와 그 이미지에 있는 거를 같이 봐가지고 번역을 하는 건 적어도 NMT에서는 안 됩니다. GPT가 계속 발전되고 LLM이 발전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맥락을 파악해서 번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미지 내에 있는 즉 요 뒤에 있는 컨텍스트를 읽어야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번역에 무리가 있습니다.
자, 기계 번역 발전하고 있고요. 제가 단점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고 어떤 거에서 기계 번역을 써야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자, 기계 번역의 적절한 텍스트는 단순 정보를 입력하는 텍스트, 전자제품의 매뉴얼이다, 수영장에 써 있는 인스트럭션이다. 이런 거는 정보성의 텍스트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기계 번역의 적절한 텍스트입니다. 근데 아까 그 위스키 광고에서 봤던 것처럼 마케팅에 기계 번역을 쓴다라는 거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사람의 창의성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기계 번역이 여전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유, 직유, 환유 등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학 번역은 번역의 최후에 보르고 기계 번역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계 번역에도 그녀는 거기에 문학 번역에도 그녀는 거기에 앉아 있었다 정도의 번역은 기계 번역으로 하면은 타이핑 치는 시간은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매우 심도 깊은 문학 번역은 어렵겠죠. 자, 제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out of vocabulary라는 용어가 있고요. 사전에 없단 뜻인 거죠. 줄여서 영어로 OO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단어는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새로 등장하는 단어를 기계의 학습 데이터에다 지속적으로 부어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한 번 부어줬다고 해서 얘가 진짜 천재처럼 바로 알아먹고 이걸 번역하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죠. 나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요새 애들 이건 너무 맛있어요. 완전 존맛탱 JMT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completely dignified 이렇게 나오죠. 심지어 다른 기계 번역 엔진에서는 존맛탱 했는데 사람 이름으로 번역해서 존 마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갠소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this photo please 하고 끝납니다. 근데 파파고는 please keep this picture for yourself. 이 갠소가 학습이 됐다는 뜻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는 새로운 단어는 파파고에서 유리한 걸로 보이긴 해요. 확률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챗GPT 2025를 봤더니 얘는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더라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했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for me. 존맛탱 했더니 absolutely delicious. 갠소 부탁합니다 했더니 please keep this photo private. 거의 완전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GPT가 NMT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번역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전에 없는 단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SNS에 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어떤 여자분을 설명하면서 연프 여출 중에 한 명이다. 연예 프로그램 여자 출연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She is one of the younger girls. 완전히 틀렸죠. She is one of the female fans. 틀렸죠. 제일 밑에 있는 게 GPT거든요. GPT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연프 여출 중에 한 명이다를 영어 번역하라고 그랬더니 She is one of the female cast from Transit Love. 그러니까 이제 연프란 단어를 듣고 이걸 환승연애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연프가 환승연애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서 번역을 한다라는 거는 GPT가 NMT보단 낫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도 설명드릴게요. NMT는 검색하면서 번역하지 않습니다. GPT는 검색하면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유명사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사람이 서치를 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GPT가 일부 서치를 하고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번역이 항상 완전하냐? 그 서치가 항상 완전하냐? 그건 아니에요. 요새 절찬리에 방영 중인 솔로지옥 4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솔로지옥 4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솔로 헬 이렇게 나왔죠. 여기도 솔로 헬 나왔어요. 솔로 지옥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싱글 인퍼노가 영어 제목이에요. 공식적인 거. 그래서 인제 GPT는 솔로 지옥은 잘 맞췄다 했어요. 신기해 가지고 집에 앉아 가지고 나는 나의 완벽한 비서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그 이준혁 씨랑 한지민 씨 나오는 드라마. 했더니 My Perfect Secretary라고 해 가지고 나왔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참고로 나의 완벽한 비서의 영어 제목은 러브 스카우트예요. 공식 제목이. 그래서 고유 명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찾아줄 필요가 있다. 흥미를 위해서 드라마 제목으로 했는데 기관명이라든지 회사명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틀릴 확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미등록어 문제뿐만 아니라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 다시 원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계 번역이 오류가 날 확률은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니까 기계 번역이 사람처럼 마치 우리 애가 크는 것처럼 언어를 이해해서 번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계 번역은 문자를 벡터 값, 숫자 같은 걸로 바꿔서 연산을 해서 연산한 값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지 사람이 언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언어를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처리해야 될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은 오류가 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여기 all in al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원래 all in all을 이렇게 하이픈을 그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오류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원문 오류 사람이었으면은 에이 올인올 일반적으로를 누가 이렇게 써. 그리고 이걸 일반적으로라고 번역을 했을 텐데 길기도 길거니와 올인올이 한 단어네 하이픈 그어놨으니까 그러니까 all in one 해가지고 이상하게 번역을 한 사례도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연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문장의 처리에 있어서는 기계 번역이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 핵심 컨셉이니까 하나 외우겠습니다. 프리 에디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MTP, 머신 트랜슬레이션 포스트 에디팅은 기계 번역 결과물이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결과물을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프리 에디팅은 뭐냐 하면은요. 야, 이거 한국어가 너무 길어. 2문장으로 자르자. 이거 한국어 주어가 너무 모호해. 주어를 명확하게 하자. 이런 행위를 다 해놓고 말끔한 한국어, 말끔한 영어, 기계가 이해하기 좋은 거를 입력을 하면은 기계 번역이 아주 잘 나오겠지를 기본 가정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철수입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단순한 문장을 넣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계 번역이 잘 나오겠지? 기계 번역이 잘 나오면은 포스트 에디팅을 할 필요가 없겠지라는 게 프리 에디팅의 기본 전제 사상이고요.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 통제 언어입니다. 요새 되게 유행하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번역을 되게 많이 쓰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를 쓰는 지침이 있어요. 통제 언어를 써요. 기계 번역이 알아먹을 수 있게 한글을 아예 써요. 그 회사는. 그래서 번역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기계 번역이 알아먹을 수 있게 한국어를 아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은 기계 번역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처리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가 있겠죠. 아예 한국어를 쉽게 써버리는 거. 그렇게 되면 기계 번역 결과물은 당연히 좋게 나옵니다. 자, 미등록어가 다수인 텍스트는 기계 번역에 적절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아웃 오브 보캐브러리 미등록어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기술 분야의 텍스트는 기계 번역을 하기에는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기술 분야는 새로운 단어가 마구마구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문화적인 텍스트, 아까 이런 특정 문화가 묻어 있는 거 등에 대해서는 기계 번역이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텍스트가 기계 번역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 정보성 텍스트면은 기계 번역을 써도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텍스트들은 기계 번역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기계 번역 위주로 번역을 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프리 에디팅처럼 한국어 자체를 통제 언어로 만들어서 더 좋은 기계 번역 결과물을 내는 게 하나의 트렌드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 적어 놨습니다.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애초에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그대로 기계 번역 넣어도 돼. 얘는 우리가 좀 수정해서 기계 번역 넣자. 얘는 기계 번역 쓰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고 하고 기계 번역을 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지. 있으니까 무조건 때려 넣어라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접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MTPE 기계 번역을 후처리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계 번역의 사용처를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 있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내가 이해하려 그래. 회사 내부에서 보려 그래. 기계 번역 막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그냥 텍스트의 내용을 통으로 알고 싶어. 근데 내가 읽을 시간이 없어.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디벨의 파일 기반 번역을 제일 많이 씁니다. 디벨은 파일을 그냥 하나를 던지면은 PDF를 던지면 PDF가 통으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물론 유료입니다만. 되게 유리한 기능이죠. 아니면은 그게 어려우면은 굉장히 큰 파일을 챗GPT에다 넣고 요약해줘라고 해가지고 요약본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에 이게 뭔가 대외 우리의 웹사이트라든지 출판, 퍼블리케이션과 관련돼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거는 크리티컬러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언어의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본어를 거의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요. 일본어를 읽을 줄 모릅니다. 제가 일본에 놀러 갔어요. 근데 스시집에 갔어요. 스시집에 갔는데 이 생선은 무엇입니까? 파파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 그 조리장님이 말씀을 해줬는데 번역이 다 틀려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무슨 생선인지 대충 알았으니까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지 않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스시를 먹고 제가 배탈이 났어요. 그 배탈을 나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일본어를 못 하잖아요. 거기 가서 파파고로 병원 진료를 받는 거는 너무 다른 얘기죠. 음식을 주문할 때랑.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 약국을 갔는데 약국 가서 약 달라고 하기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잘못된 약을 처방받으면 어떡해요? 결국에 기계 번역의 사용도 언어의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 번역이 맞다라는 걸 보증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으면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사용할 때 무리가 따르죠. 이랬을 때 팁 하나는 백트랜슬레이션, 결과물 나온 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아닌 이상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내가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기계 번역을 쓰는 거는 무리가 있죠.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SNS랑 책에 올리는 건 아예 다른 얘기인 거고 공식적인 대화와 일상적인 대화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측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기계 번역을 쓰실 때 이거를 꼭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예. 챗GPT가 다양한 언어상의 번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구글 번역기와 같은 기계 번역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요? 기계 번역을 사용한 후에 포스트 에디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할게요. 짧은 글에 대해서는 챗GPT를 쓰면 됩니다. 근데 긴 글에 대해서는 챗GPT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번역을 안 하셔서 저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로 번역을 막 하루에 2만 자, 3만 자 하고 논문을 막 그냥 통으로 넣거든요. 그럼 챗GPT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아침에 기계 번역을 해줬는데
오후에 기계 번역을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챗GPT는 여전히 비싼 연산 자원이고 그래서 대량의 번역을 하루에 소화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챗GPT의 품질이 높은 건 사실이니까요. 짧은 걸 하는 건 맞고요. 여전히 대량 번역, 하루에 막 1000단어, 10,000단어 이렇게 번역하시는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계 번역기를 캣에 꽂아야 되는 게 여전히 현실입니다. 앞으로 GPT가 그런 거를 개선을 해준다면은 뭐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를 안 쓸 수도 있겠죠. 김소영님 질문 보게 되면 AI에 맞춰서 인간의 언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고요. 어, 연구 결과 나왔던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요. 실제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 연사가 있는데 사람 통역사가 통역을 할 때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지금부터는 기계 번역사가 번역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말하는 게 바뀌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다고 할 때는 말을 막 하다가 죄송합니다. 막은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기계가 말한다 듣는다고 하니까 언어가 좀 바뀔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친구랑 얘기할 때랑 기계에다가 음성 인식할 때 말하는 게 바뀌니까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더라도 인지하는 순간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현영님 질문을 보게 되면 단어 차원에서의 중의성이나 맥락 파악의 문제, 신조어 형성 같이 기계 번역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사람의 내적 언어 처리 과정을 연구하는 심리 언어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계 번역 개발 단계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를 참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많이 참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개발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이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참고하는지 얘기는 안 해요. 다만 실제로 나와 있는 논문이 몇 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영옥님 질문. 프리 에디팅 단계에서 원문을 수정하는 부분은 공식적 작업에서는 원전학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전을 처리하는 거는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에 프리 에디팅의 적용 사례라고 볼 수가 없고요. 기업에서의 보고서 등을 번역을 할 때 내부적으로 이미 다 서로 일종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프리 에디팅의 적용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전 정의가 되어 있는 이미 퍼블리케이션이 완료되어 있는 저서라든지 아니면은 논문 같은 경우에는 프리 에디팅을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요. 자, 질문 다 들어봤고요.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 볼게요. 제가 기계 번역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예상 밖의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고려대에 왔으니까 김정은의 영어 약자가 KJU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구글 트랜슬레이션은 KJU를 고려대학교로 번역을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대학교가 KU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예상 밖의 상황이 존재해요. 밑에 거 하나 볼까요? 이거는 제가 PDF에 있는 거를 긁어가지고 구글 번역에다가 넣은 건데 이건 그저껜가 또 했던 거예요. 데이터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되게 유명한 데이터 회사예요. PDF에 있는 거를 긁어놨더니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D 띄고 밑에 ATA 덕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때 번역이 엉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PDF 같은 경우에는 그 얼라인먼트를 해가지고 사람이 텍스트를 잘 조정을 해서 프리 에디팅 아닌 프리 에디팅을 해서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자, 지식 점검 시간을 또 한 번 가져볼게요. 지금 이 지식 점검 두 번째 거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게요. 자, 저도 가서 보겠습니다. 9대 2번. 자, 요거는 같이 볼게요.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라는 건데 좀 키워볼까요? 제가 폰트를. 예. 13세 이상 15세 미만 자에 대해서는 쭉쭉쭉쭉쭉. 자, 이거는 뭐가 문제라고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면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길어져요.
근데 얘는 영어가 한국어보다 짧아요. 이거는 거의 100% 누락이에요. 나중에 집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얘 누락 맞습니다. 얘는 누락이 문제입니다. 자, 밑에 거 볼까요? 이 문장은 이것도 누락이죠. 한국어가 이만큼인데 영어가 이만큼이에요. 기계 번역의 누락의 문제는 꽤나 큰 문제이고 이런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설 빈처에 대한 건데 요거는 좀 1분 정도 읽어보실게요. 기계 번역 1번, 2번이 나와 있는데 빈처에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아내가 그것을 찾아 무엇을 하려는 것을 알미라. 라는 빈처라는 소설의 일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한국어의 특성상 한국어가 주어를 추론하는 언어라는 게 한국어의 아주 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어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 기계 번역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만 묵묵하였다. 나는 이제 조용하게 있었고 마음이 헛헛했다 이런 뜻이겠죠. 아내가 그것을 찾아 무엇을 하려는 것을 알미라. 이거는 I know죠. 아내가 뭐를 찾았을 때 안긴 문장의 형태인 건데 I라는 주어가 없으니까 기계 번역에서 막 갑자기 내 아내가 your wife가 되고 his wife가 되고 막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외워둬야 됩니다. 한국어가 주어가 굉장히 모호한 언어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기계 번역에서 주어를 어떻게 정의 혹은 주어를 복원한다라고 합니다. 주어를 어떻게 복원하는지가 제일 핵심 문제다. 자, 다시 한번요. 한국어에서 주어가 워낙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어의 복원이 기계 번역의 수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다. 이거 하나만 오늘 알아가셔도 많은 거를 알아가시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개똥이가 똑같이 그 소설에서 나온 거예요. 개똥이가 물고 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기계 번역에서는 개똥이가가 독이 되고 희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끝에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번역이 나오고 있죠. 개똥이가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똥이가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 이름이고 고유명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계 번역에서는 이 개똥이가가 나왔는데 개똥이 진짜 말 그대로 개의 배설물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인지 사람의 이름으로 쓰였던 고유명사인지 파악을 하는 인지는 쉽지 않다는 뜻인 거죠. 그랬을 경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에 짠한 형을 재밌게 보고 있고 신동엽님의 팬이기도 합니다. 이런 최근 유튜브에 유행하는 짠한 형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Let me tell you about my friend. I've been enjoying watching. 아까와 같은 문제죠. 내 친구가 짠한 형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어를 이렇게 I've been watching으로 해놓았다는 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의 복원의 문제는 기계 번역에 있어서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GPT는 다른데 GPT 겁나 좋은데 막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2023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2024년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논문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구글과 유사한 정도의 품질이다. 근데 뭐 지금 보니까 구글보다 더 나은 품질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품질이 좋아진 것 같아요. GPT는 Low Resource Language에서 번역이 좀 별로다. 한국어가 애석하게도 Low Resource Language예요. 언어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 언어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저기 지방 부족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는 그런데 뭐 영어나 중국어보다 부족하죠. 그 언어 청중을 봤는데 베트남어 쓰는 사람들이 한국어 쓰는 사람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쓰이는 언어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원문에 대한 충실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있어라는 거를 다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GPT는 번역기가 아니에요. GPT는 번역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쓰다 보니 번역을 잘하게 된 것뿐입니다. 즉, 굉장히 유창한 말을 잘 해내는 건 맞는데 번역이 제대로 1대1로 잘 되었느냐를 보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롬프트를 줄 때 그냥 번역해라고 줄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떠어떠한 번역이고 어떠어떠한 어떠어떠한 직역, 어떠어떠한 유사도, 어떠어떠한 충실도 이거를 프롬프트를 굉장히 상세하게 줘야지 그냥 번역해라고 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자기 의견을 놓는 게 GPT의 성향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문장이 간혹 들어갑니다. 자주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간혹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GPT를 번역기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LLM,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밀하게 번역 기술은 아니고요. 현재 번역이 가능한데 번역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 역할은 NMT가 하는 게 아직까지는 트렌드고요. LLM은 제너럴리스트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근데 제너럴리스트가 너무 뛰어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특화형 모델이라는 게 한국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도 존재하고요. 실제로 구글의 오토 ML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관심이 있을 거고 오늘 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자동화된 기계학습 오토 ML이라는 게 있는데 구글 번역에다가 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넣고 그래서 특허 번역을 구글 번역보다 더 잘하는 번역 엔진을 만들어낸 사례가 한국에 존재해요. 그리고 실제로 법률 번역 전문 AI를 만나보세요.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의 법률 번역은 데이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글 번역이나 파파고로 일반 엔진이라고 하죠. 일반 범용 엔진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법제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여기는 법제,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특화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번역의 품질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될 거는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회사가 GPT 비교해서 더 나은 번역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은 특화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화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만들기가 어려울 뿐. 여러분의 회사도 특화 엔진을 고려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GPT를 잘못 쓰는 경우가 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한영 번역을 할 때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놓고 GPT한테 영문 감수를 시키면은 GPT가 영문 감수를 너무 잘해.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GPT한테 영문 감수를 시켜요. 근데 GPT가 영문 감수를 하면은 번역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냥 영문 감수를 시키면 프롬프트를 빨리 주지 않는 이상. 즉 예를 들어서 개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무조건 enhance로만 번역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GPT는 그걸 못 참기 때문에 enhance, improve, get better 이런 표현을 마구마구 표현의 다양성을 주면서 영문을 깔끔하게 다듬어 줍니다. 듣기 좋죠. 근데 번역의 일관성 측면에 있어서는 GPT를 통해서 윤문화를 아니면 에디팅을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 번역의 일관성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GPT를 사용할 때 유의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자,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GPT에 열광하는 방법은 GPT 프롬프트를 잘 주면은 더 나은 번역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특정 어투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만 2023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GPT는 누락을 안 한대요. 모르죠. 근데 적어도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NMT에서는 누락이 그렇게 큰 문제였는데 GPT는 누락을 안 한대요. 좋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더 좋게 만들어 줘, 좋게 만들어 줘." 하면은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해서 "여기서 이 단어는 이 맥락이 아니야."라고 하면은 번역물의 결과도를 계속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GPT를 통해서 번역문의 결과물을 계속 높이는 건 좋은데 그게 학습 차원에선 좋은데 생산성 측면에서 높냐?라고 하면은 프롬프트를 계속 줘야 되는데 그게 생산성 측면에서는 높지 않죠. 그리고 이 기계 번역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오후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요.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 가지 남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유출의 문제, 책임 보증성 같은 게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진인데 테슬라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율주행으로. 누구 책임일까요? 차량의 책임일까요? 차량 제조사의 책임일까요? 차량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책임일까요? 운전자의 책임일까요? 분명히 자율주행을 했는데. 기계 번역을 써서 문제가 생겼어요. 기계 번역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용자의 문제일까요? 나중에 크리티컬할 때 이런 사회적인 이슈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2시간 강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번역은 1.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2. 사람이 주로 개입을 해서 번역 메모리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3. 기계가 주도해서 MT를 쓰는 방법이 있고 4. 생성형 AI를 써서 번역을 하거나 번역문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4가지의 방법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를 명확하게 지식을 갖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의 텍스트를 번역을 하더라도 하나의 방식으로 번역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번역 메모리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계 번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GPT를 사용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두저도 아니기 때문에 생짜로 손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이 4가지 방식 중 뭐가 제일 좋은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 4가지 방식 모두가 다 번역의 일환으로 들어왔고 단 하나의 방식으로 번역을 하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개선을 하고 수정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마치기 전에 질문 있으면은 질문만 보고 마칠게요. 프리 에디팅에 나온 질문 아까 받았었고요. 그리고 질문을 제가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려 보고 1분 정도 질문 없으면 끝낼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 2 시에도 강연이 계속 이어질 내용입니다. 이어질 예정입니다. 질문이 현재는 없으시지요? 예. 오후에도 시간이 있고 아직 저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 오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